몇 달 전 싸이월드가 복원되면서 그 시절 사진첩 일기장을 다시 보면서 추억을 즐기는 게 최근 유행이 됐죠. 그게 지금은 흑역사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옛날 사진들을 다시 다른 SNS에 게시하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그리워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친구랑 만나서 과거를 얘기할 때 즐겁죠.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 친구랑 나눈 대화의 반 이상이 예전에 겪었던, 함께했던 일들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저도 그렇지만요. 옛날 얘기는 해도 재밌습니다. 심지어 군대 얘기도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점점 라떼 얘기를 할 때만 즐거워지고 라떼,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최신 트렌드, 최신 연구를 통해 라떼를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 변화 중 여러 가지가 새롭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뉴트로. 이젠 그리 생소하지도 않은 이 용어는 복고를 새롭게 재해석해 즐기는 트렌드를 뜻하는 신조어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신조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어색합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수많은 뉴트로 상품을 내놓고 실제로 뉴트로를 원하는 고객들이 그 상품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죠. 요즘 같은 위기의 시절에 복고가 더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 우연한 결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명히 그건 아니죠. 위기 시절 복고가 사랑받는 건 심리학적으로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복고의 핵심에는 추억이 있고요. 비록 추억은 과거의 것이지만 미래의 에너지도 만든다는 연구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래에 힘을 낸다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에게는 힘을 주는 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토머스 길로비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후회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를 먹을수록 안 한 일에 대한 후회가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패했었던 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 했던 일은 실패했었더라도 심지어는 결과가 나빴다 하더라도 추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군대 생활도 여러모로 힘들었겠지만 추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무언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연결도 더 쉽다는 거예요. 후회의 반대말은 우리가 보통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후회할 일이 아니라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건 후회보다는 만족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기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초에도 추억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가 또 한편 발표됐습니다. 중국 과학원과 라오닝 사범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신경과학 저널에 수록된 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34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래된 만화, 어린 시절 게임, 복고풍 사탕 같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들이었죠. 이와 동시에 아주 덥게 만드는 열 자극을 가하면서 그때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MRI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현대적 물건이나 풍경이 담긴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해봤죠.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관찰됐을까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진을 볼 때 고통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옛 추억이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자극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고통까지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 밝혀낸 거죠. 왜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게 이렇게 에너지가 되고 심지어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될까요? 우리가 추억을 떠올릴 때 단순히 그리움만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픈 소망이 생기고요. 바로 그 소망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힘, Power of Past, 즉 향수가 에너지를 만든다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사우스햄턴 대학의 심리학자 제이콥 율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율 교수와 그의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절반에게는 그때가 좋았다 라고 할 만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특정한 시점을 정해주고 그 시점 전후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했죠. 즉 전자는 추억을, 후자는 단순한 일상적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진은 두 그룹 모두에게 다양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일도 있었고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해야 되는, 즉 협력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거의 향수나 추억, 즉 긍정적이었던 과거를 떠올렸던 사람들은 유난히 협력적인 일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몰입했고요. 당연히 과제 수행 결과도 더 좋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러한 향수 자극의 효과가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과제들, 즉 나 혼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람을 느끼면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기억을 되새길 수 있다면 미래를 위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심리학에선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최대 소비자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10대, 20대. 그 시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정말 재밌는 현상이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제 두 딸과 함께 응팔을 그렇게 열심히 볼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시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이걸 왜 좋아할까요? 자크 라캉이 얘기했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타자의 회고도 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선배, 심지어는 부모 세대의 기억도 얼마든지 소환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아주 독특한 측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의 선배 세대가 그때 즐거웠어? 그렇다면 대체 뭐가 즐거웠을까? 그리고 왜 즐거웠을까? 하면서 그 즐거움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건 거울 뉴런, 즉 모방 뉴런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모방은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절묘한 기제죠. 선배 세대가 느꼈던 즐거움을 한 방에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추억이 좋다 하더라도 후배들 앞에서 라떼 이런 선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후배들이 싫어하는 라떼 선배는 뭘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떼 선배는 후배들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겠죠. 후배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후배에게 필요한 얘기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라떼를 얘기해도 라떼 선배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후배에게 이 얘기가 필요하겠지? 라고 혼자 생각해서 주구장창 자기 잘 나갈 때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결국 내가 이렇게 잘 했었으니까 라떼처럼 해 라고 하기 때문에 라떼 선배라는 그런 얘기를 뒤에서 들으시는 거겠죠. 사실 라떼랑 비교해서 요즘 세대가 더 치열하지 않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증 같은 역량을 보면 혹은 다양한 점수나 행동 지표들을 보면 사실 저 때보다 낫지요. 저 같은 50대 초반에 중년들이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나 쟤네들이랑 같이 경쟁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다른 점은 선배들에겐 과거로부터 쌓은 노하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로 더 잘 협력했다는 거죠. 그걸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야, 니들은 진짜 대단해. 나는 네 나이 때 너만큼 못했어. 이건 정말 확실히 느낀 거다. 내가. 그러면서 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협력해서 우리가 성공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런 길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라는 거죠. 협력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은 다 빼놓고 오직 나만 얘기하니까 다른 효과가 있는 말들도 다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협동을 잘했던 걸 내세워서 얘기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면서도 후배가 들을 때도 선배가 라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배한테 제일 많이 배울까요? 몰랐던 걸 솔직히 말하는 선배입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난 그때 몰랐지. 나는 이 순간이 이렇게 될지 전혀 상상을 못했어. 저 역시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이런 상황이 될지는 혹은 이런 미래가 올지를 사실 과거에는 정말 몰랐다라고 하는 솔직함을 보여주는 선배와 함께 오히려 더 미래를 같이 상상해보고 싶은 느낌을 가집니다. 자, 이제 선배가 되신다고요? 조금 더 나보다 후배들과 같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예측하지 못했다. 난 정말 상상조차 못했다. 내가 몰랐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흔쾌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선배를 보면서 후배 세대는 미래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선배들을 그리도 싫어하나 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선배 세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후배 세대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보다 후배들은 고생을 많이 안 해봤어. 그러면 전 그 말에 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고민은 더 많은 세대죠.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집에 TV가 들어온 날을 기억합니다. 냉장고가 들어온 날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세탁기가 들어온 날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처음 온수가 나온 날조차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 딸들은 저보다 그런 고생을 덜 합니다. 자,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제 딸들은 하고 있죠. 왜일까요? 저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길로 가는지는 꽤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개발도상국의 이점이기도 하죠.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앞에 있는 길이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의 후배 세대들, 지금의 후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스스로 정의 내려야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보다 고생은 덜 했지만 나보다 고민은 훨씬 더 많은 나의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고민이 많을 거야. 그렇다면 고생을 더 많이 해본 선배 세대들에게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 우리 선배들은 고민해 볼 기회도 없이 고생을 많이 강요받은 시대겠다. 우리보다 더 고민이 많은 세대, 우리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한 선배 세대라고 하는 그런 존중감을 서로가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조직, 그 모임 혹은 그 사회는 가장 이상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그리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사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 그 단어가 있죠. 바로 번아웃.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이고 정신적 측면 양쪽 모두에서 극도로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증상. 자, 이게 바로 번아웃의 정의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1974년 미국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그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소모돼서 극단적인 무기력감을 겪을 때를 두고 이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아웃에도 우리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번아웃의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국형 번아웃의 증상들, 그 위험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번아웃이라는 건 도대체 왜 오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하세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오로지 일만 해서 바로 이 측면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기력을 느낄까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감과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이미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잘 해놓고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잘하고 문제없이 하는데도 조금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결국 그 일을 잘 해야 하는 의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번아웃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해야 돼.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욱더 채찍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끝은 없는 거예요. 일에서 번아웃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일상에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일들까지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인간의 자살을 연구하는 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인간은 절망감에 의해서 자살한다기보단 무망감에 의해서 자살한다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10대, 20대에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물론 그만큼 따라서 혼란스럽죠. 하지만 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매번 그렇게 모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전반부의 시점에서 알아낸 행복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새로운 에너지와 동력을 얻죠. 그런데 번아웃은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좋아하고 행복한 일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무망감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우리 한국의 자살의 데이터는
30대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60대가 70대가 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슴 아픈 결과를 보입니다. 그것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무만감인데요. 번아웃은 무만감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해지기 전에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은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맛이 예전보다 없을 때, 좋아하는 운동을 했는데도 예전보다 즐겁지 않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을 때, 이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번아웃 현상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0, 30대, 즉 M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번아웃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20, 30대에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감정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성장감이죠. 저도 과거에 어떤 일에 서툴다 보니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면서 성장감, 성취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이 성장감은 아직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하면서도 결국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감은 제가 누구를 통해서 보통 느꼈을까요? 저의 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선배 세대의 말과 눈길이었겠죠. 그래, 아직은 부족하지만 잘 늘고 있어 라고 하는 성장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선배 세대가 내가 일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결과 위주로만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 자이든 타이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일에 대한 중간 피드백이 전혀 없이 그냥 결과만 듣는 것. 이 결과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에서는 어렵고 재미없는 일을 버텨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오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가 스스로에게 피드백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스스로 나에게 내가 나아진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면서 그것 자체로 뇌가 보상받았을 때, 그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도 하기 싫은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주방을 청소해야 될 때도 있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연관성 높은 다른 많은 일들은 아닌 것들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없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감 느끼기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사회 초년병에게 번아웃이 오는 큰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 현상은 더 강하게 일어나죠. 바로 불행한 선배를 보면서 번아웃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직장도 아니고요, 내가 오래 다닐 그런 회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워라밸이 무너진 선배, 불행한 선배들을 보면서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결국 미래에 저 모습이 돼서 불행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강의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불행한 선배, 워라밸이 무너진 선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내가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경고지요. 그런 선배는 어떤 후배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팀에 들어온 후배들이 유난히 좀 빨리 지쳐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과 삶에 제대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선배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스스로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만 나의 후배 세대들이 직무에 대한 열의를 좀 더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번아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역으로 그분께 다른 질문 하나를 되돌려 드립니다. 번아웃에 빠지면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뭘 하셨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유난히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유난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늘 누군가와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단체방에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거의 없다는 거죠.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외로움을 피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 번아웃이 오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타인들에게 의존하는데 그들과 먹고 떠드는 건 역시 사회적 노동입니다. 어쨌든 에너지는 소모되기 때문에 지쳐가고 그리고 다시 외로워지죠. 김정훈 박사는 바로 이 악순환을 꼬집는 말을 하신 거예요. 번아웃이 왔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소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신저든 전화든 누군가의 만남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나를 해방시키는 온전한 나 자신만의 시간, 바로 그게 있어야 번아웃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번아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번아웃은 일만 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 일이 아닌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밸런스를 맞출 때 바로 번아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심리학자인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교수님은 번아웃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있었죠. 왜 없겠습니까? 한 2년 전에 강하게 번아웃이 왔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짜장면이 맛이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죠. 논문을 30페이지를 써서 굉장히 유명한 학회지 제출했는데 계속해서 70페이지의 심사 결과가 옵니다. 그 70을 계속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엉망진창인 논문을 제가 쓴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논문을 잘 쓰자라고 해서 계속 논문을 쓰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논문을 써가 나가는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에너지가 소진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능한 심리학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논문에 매달리면서 저는 단 한 번의 만족감, 성취감, 성장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감, 성취감을 어디에서 꾸어와야 되죠. 다른 분야의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심리학 연구자로서 벌써 수십 년 활동을 했으니 이제 심리학자로서의 성장감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결코 완성됐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은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분야, 즉 초보자가 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업으로 삼은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일들을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예술, 취미, 레저, 내 생계나 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타인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분야이면서 내가 스스로 하는데 조금만 해도 무언가 늘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저에게는 바로 재작년에 했던 붓글씨와 같은 거죠. 이게 일이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요. 우리 뇌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에서 얻는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들이 결국 내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한쪽에서 느낀 감정을 다른 곳으로 전염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때 진짜로 내 삶에 필요한 워라밸이 더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워라밸을 일과 가정만의 균형,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대단히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나라는 테이블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 다리가 일과 가정밖에 없다. 그러면 자꾸 넘어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가정 아닌 다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다리가 있으면 사실은 하나가 좀 약해도 혹은 다른 하나가 좀 짧아도 테이블 자체가 그렇게 쉽게 무너내리지 않겠죠. 그걸 취미라고 부를 때도 있고 레저라고 부를 때도 있고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분야의 공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번아웃이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잘하는 분들,
상당 수준으로 자기 일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조금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번아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고민의 문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도 문제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고, 적절해도 이게 맞는 건가 적당한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 바로 수면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잠에 대해서 고민 있으세요?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시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요즘 너무 잠을 못 자요 라면서 고민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요즘 너무 잠만 자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라고 고민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잠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거죠. 잠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잠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 심리적 해결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볼 때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민족. 그만큼 잠도 자지 않고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야근하고도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까지 가고 새벽까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다음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나라.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들의 이런 시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밌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욕처럼 들리는 말이 있어요. 너 지금 잠이 오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잠이 오냐면서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말을 듣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미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극도로 한계에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잠을 너무 못 자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낙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낙천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뇌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아난다마이드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많이 나오는, 따라서 낙천적인 아프리카 분들은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그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 이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많이 가지는 방법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지 않고 일하면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니 그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형성된 거죠. 열심히 살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잠을 죄악시하는 문화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요, 잠을 잘 자고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잔 거지? 라면서 불안해하거나 심지어 불쾌해하는 그런 현상까지 도처에서 관찰이 됩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믿음 혹은 신념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잠을 줄여가면서도 뭘 했는데도 성공을 못하거나 좋은 결과를 못 받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더 괴로워지고 더 억울해하고,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무언가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하는 그 한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통계는 사실 그만큼 수면 장애도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10명 중 6명은 수면 장애를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거나 실제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설문에서도 수면 관련 전문 의료진에게 문의했다라고 답한 비율은 단 6%에 불과했거든요.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인식하면서도 치료하려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는 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으니 왜 상담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소화장애는 병원에 가도 수면장애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만큼 잠을 하찮게 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퀄리티나 생산성이 잠을 적게 자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에게 상담받거나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잠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수준에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잠에 관한 유행이 있죠. 바로 미라클 모닝.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걸 미라클하게 만들자는 거죠. 물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CEO들이 아침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모두에게 다 좋은 거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의 양이 필요하지만 이건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 얼마만큼 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른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인간은요, 잠을 자는 그 양에 있어서도 그 성향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롱슬리퍼와 숏슬리퍼. 4시간 미만을 자도 다음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숏슬리퍼겠죠. 하지만 10시간 정도 자야 피로가 풀리며 다음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길게 자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함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같은 양의 잠을 자더라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잠이 충분한지 아닌지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언제 잠을 자기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간대도 다르다는 겁니다. 즉, 자기에게 맞는 수면 시간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형 인간이 높이 평가되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하는 것처럼 사회가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IQ 검사를 받을 때 그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으면 IQ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차이는 무려 6점에 다다른다는 결과로 관찰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위를 보면 저녁형 학생들은 사회적 시차 부적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최적인 상태에 세상을 살아가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미라클 모닝은 모두에게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실수에서부터 심각한 사고들까지 나에게 맞는 잠을 자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잠을 찾는 긴 여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잔 당신 성공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 잠이 안 오는데 대체 어떻게 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잘 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내가 언제 잘 자는지, 몇 시에 잘 자는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는지에 대해선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잘 자려고요, 비싼 베개를 샀어요, 이번에 매트리스 바꿨다니까요, 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잠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않았을 때 잘 자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 경향이 더 강하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병에 걸리면 뭐든 하려고 100가지 행동과 100가지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게 건강이거든요. 잠을 잔다는 건 역시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결코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다. 잠을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결코 얼마 이상 마시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수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 위해 하는 것들을 연구라고 부르죠.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스스로 나의 잠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어떤 일을 안 했을 때 가장 잘 잤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못 자는지, 이런 나에 대한 스스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쌓였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잠이 오냐? 이런 말은요,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로 물어야 됩니다. 너 요즘 잘 자고 있니? 이렇게요. 왜냐하면 잠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족하면 인간의 판단과 그로 인한 행동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면 장애가 쌓이면 반드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조직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직원 중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면 그만큼 그 조직에서 예상 밖의 큰 사고가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터질 확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조직 구성원의 수면에 신경을 쓰는 일이 결국은 회사를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결국 잠을 잘 자는 사회가 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사회라는 거. 좋은 의미로 하는 칭찬들 중에 잘못된 칭찬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아무리 좋은 약도 오남용하면 안 되듯이 칭찬도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진짜 칭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칭찬, 좋은 칭찬이 정말 좋은 윤활유가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특히 그걸 잘하죠. 오늘 머리가 특히 잘 된 것 같네요.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만나면서 스몰 토크로 우선 칭찬부터 하는 경우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젠 이건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는 칭찬들 중에 잘못된 칭찬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나는 칭찬이라고 던지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묘하게 어둡게 만드는 이런 칭찬. 잘하라고 한 건데 오히려 상대방의 의욕을 깎아먹는 칭찬. 아무리 좋은 약도 오남용하면 안 되듯이 칭찬도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남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칭찬법. 말 한마디만 달라져도 나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칭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선 칭찬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의외로 칭찬에 대한 고민은 별로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걸 자주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상사들께서 대부분 나는 이미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프로 칭찬러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봐도 정작 그 칭찬의 대상이 되는 부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부장님은 칭찬 되게 짜. 우리 부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는 분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불일치죠. 내가 하는 칭찬의 양과 받는 쪽에서 느끼는 칭찬의 양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칭찬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 칭찬 중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좀이 아니라 꽤 있죠. 뭐가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의 문화는 관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칭찬은 의외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반대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집단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은 집단주의, 우리 한국의 문화는 관계주의.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단은 집단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장점으로는 명확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관계는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관계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가 바뀌면서 같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하지만 역동적이고 또 상당히 적응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집단주의는 집단의 룰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점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 이전 지점장이 해왔던 많은 시스템들과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자기도 임기를 끝내는 걸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새로 취임을 하면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으니 무엇이든 이전 지점장과는 다른 걸 해야 혹은 바꿔야만 내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와 많이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변하지 않고 규칙도 당연히 변하지 않는 일본은 매뉴얼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매뉴얼이 없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자, 저는 문화의 우열을 가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모로 많이 다른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에서 우리가 지금 관계주의인데도 집단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상기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일본어를 안 씁니다. 점점점 일본어를 한국어로 다 바꿔왔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닭광, 와르바시, 다마네기, 벤토 이런 말을 더 이상 주위에서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단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 수준에서는 단어만 우리말로 다 바꿨을 뿐 문장 수준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집단주의 방식의 칭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집단주의적 칭찬은 뭘까요? 연구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이런 겁니다. 너의 관계도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하니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집단주의적 칭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관계를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집단주의적 칭찬이죠. 회사를 위해서 너의 관계도 포기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우 훌륭한 생각인 거는 분명하겠지만 분명한 건 그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은 굉장히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 집단에 치우친 칭찬은 결코 한국의 문화에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정감 느끼게 하는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주의적 한국인에게 좋은 칭찬은 집단보다는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칭찬하는 거죠. 넓고 강력한 관계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도 칭찬할 때도 나의 관계를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을 살펴 칭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도 정확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어우, 이번에 바로 그런 친구가 입사했어. 자네가 바로 그런 친구구만.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면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도 이해하는 상사를 혹은 선배를 만나게 되며 칭찬을 해준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전망과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훌륭한 친구구만. 이건 오히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왜일까요? 나의 상사가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훌륭한 친구야 라고 하면 나에게 이 상사는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명시적으로 오겠지만 이 상사께서는 혹은 이 선배께서는 결국 나 같은 요즘 젊은 사람을 안 좋아한다라는 게 비명시적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PPL, 즉 간접 광고를 할까요? 명시적인 메시지보다 비명시적인 메시지가 더 오래 기억 속에 남고 오래 의식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나를 칭찬하신다는 쉽게 사라지고 빨리 사라지지만 이분은 결국 나 같은 요즘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남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분과 가까워질수록 결국 나도 싫어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만들고 거리는 좁혀지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배든 후배 세대든 상대방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칭찬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팁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아주 쉬운 것들만 살짝 바꿔도 칭찬의 효과를 몇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능 대신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아닌 똑똑해, 머리 좋아 라고 하는 건 재능에 칭찬하는 셈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재능에 주로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잘못된 칭찬을 받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하죠. 심리학자 캐롤 드웩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과 함께한 연구인데요. 뉴욕시의 5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확연한 결과가 나왔죠. 연구팀은 먼저 쉽게 출제된 재능검사를 받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적 능력과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 난이도의 세 번째 재능검사를
연달아 받도록 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머리가 좋다는 것 같이 지적 능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어렵게 출제된 두 번째 지능 검사 결과에 좌절했습니다. 세 번째 지능 검사 결과가 첫 번째에 비해서 2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반면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요, 30%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적 능력 혹은 타고난 IQ 같은 측면들에 대한 칭찬을 하면 할수록 학습 의욕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적 능력, 즉 타고난 능력에 대한 칭찬이 어려움을 겪은 뒤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학습 의욕 자체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결국 타고난 재능보다 학습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셈이 되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노력보다는 재능으로 그걸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3일 밤낮을 새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공부 많이 했어?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시험범위 어디냐? 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노력이 하는 재능의 주로 칭찬받게 되면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노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자충수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칭찬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 칭찬을 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약간 더 어려운 말로 인격을 넣어 칭찬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결국 사람 이름이 들어간 칭찬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칭찬에 사람의 이름을 빼면 그건 칭찬이 아니다 라고 힘주어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 칭찬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나에게 오는 칭찬을 분명히 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그 메시지 중간에 살짝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나를 불렀네? 이건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인간의 뇌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건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니 칭찬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는 건 그 칭찬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효과가 있죠. 칭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남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칭찬해주는 일도 심리적으로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좋은 일이긴 한데요. 어색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나한테 잘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효과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일아, 너 잘했어. 경일아, 너 이만하면 훌륭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봤자 너무 자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내가 나한테 칭찬을 아주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고요? 게임이죠. 게임은요, 실제로 뿌듯합니다. 왜일까요? 스코어가 촘촘히 나오죠. 매일매일 점수가 나오고 순간순간마다 점수가 나온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걸 할 힘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에게 하는 효과 있는 칭찬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게임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촘촘한 스코어를 매길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왜 계속해서 그 공부에 머물러 있을까요? 공부는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처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계획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은 엄청난 의지, 뛰어난 두뇌 혹은 불굴의 투지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봤을 땐 이 세상에서 가장 쪼잔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떤 친구는 하루에 공부하는 계획의 눈금이 100개가 있는 친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를 잘 못했던 저의 계획은 3개. 열공, 충분한 휴식, 맛있는 식사.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저는 대부분 그날의 열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부분 폭망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무려 눈금이 100개인 계획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날은 76개의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극한 매우는 재미로 공부해. 자, 그렇다면 오늘 완전히 망했어 라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 오늘은 눈금 75개 채웠네. 내일은 눈금 85개까지 가자 라고 하면 오늘 75개 채운 나에겐 꽤 칭찬. 하지만 내일 85개를 맞춘 나에겐 더 큰 칭찬이 되겠죠. 스스로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면 나 스스로에게 피드백 줄 수 있고요. 그러니 잘했어가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스코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해왔던 분들은 굉장히 소심해 보이지만 굉장히 촘촘한 계획들을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 줬죠. 그
그 피드백을 우리는 굳이 거룩한 말 혹은 점잖은 표현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칭찬할 수 있는 건 중요하죠. 칭찬해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목표일 뿐입니다. 그 목표를 다시금 10등분, 20등분 혹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많은 등분으로 나눠보세요. 그 많은 등분으로 나눠보실수록 나는 나에게 더 많은 칭찬하실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동기부여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에게 하는 셀프 피드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